자, 안녕하세요. 불성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왕국에 대해서 좀 시작할게요. 자, 예루살렘 왕국은 그 1차 십자군 전쟁 때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그 세웠던 왕국인데 1차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을 쉽게 이제 점령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셀주크 투르크의 분열이죠. 그래서 이 셀주크 투르크가 만약에 그 당시 하나가 합쳐져 있었으면 유럽 연합군 정도는 간단하게 쳐볼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분열돼 있었고 이해관계가 이제 엉키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십자군 원정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쉽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고요. 이때 이제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때 그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무슬림을 죽였고요. 그다음에 도시에 들어와서 또 기중품도 약탈했고 이렇게 할 만큼 거의 그 대규모 사륙전을 펼쳤다. 네, 이렇게 이제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3차 십자군 전쟁 때 그때 살라딘이 그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했죠. 이때는 상대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간대하게 대했다. 이런 것들 예전에 얘기를 했어요. 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왕국을 이제 만드는데 예루살렘 왕국의 정치 구조의 성격은 되게 그 라틴 제국처럼 유럽의 봉건제를 그대로 이식한 봉건 국가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왕령지가 있고 이 왕령지에는 예루살렘 왕국인데 거기에 수도 예루살렘, 티루스, 아크레 이런 걸 장악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대제후들에게 주변 영토를 이제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그래서 그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 예루살렘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티오코 왕국, 그 다음에 에다사 백국, 안티오코 공국, 에다사 백국, 뭐 이런 그 나라들이 이제 쭉쭉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예루살렘 왕국의 왕의 권한을 볼게요. 왕은 본건적으로 최고 주권자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왕은 그 본건적 왕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고 실제로 대제후로 구성된 고등법전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고등법전에서 왕도 선출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예루살렘 왕국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고등법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고등법정은 주로 이제 그 모든 제후들이 참여하는 법전으로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죠. 자, 그 내용을 보면요. 권한을 보면 자, 일단은 왕을 선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왕과 제후 간의 봉사 및 권한을 결정할 수 있고 의무와 권리를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사법권, 행정권, 여기 돼 있네요.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까지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고등법전의 고유기관 사법권 외에도 행정권, 입법권까지 다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왕이 정책을 결정할 때 꼭 고등법정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왕국의 이제 주 왕들 중에 아모르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모르이스는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고등법전에서 모든 봉투 보유자가 왕에게 신설해야 되며 왕에게 우선적으로 의무를 진다고 선포하도록 했다. 그래서 상위 영주를 감시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영국의 솔즈베리 선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봉투 보유자는 법원의 구성원이 돼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모든 보통 보유자는 그 고등법원의 구성이 되고 그 고등법전에 가가지고 왕에게 신서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게 뭐냐면 왕이 강력하지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고등법정 외에도 그 봉신법정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그 뭐냐면 제후국가들 있죠. 그래서 안티오크 공령, 트리폴리 백령, 에데사 백령 같은 곳곳에 봉신법정 같은 그 것들을 세웠고요. 이 봉신법정도 각 공령과 백령의 주요 그 뭐냐면 정책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국과 제후국간의 관계 보면, 자, 특징은 봉건국가고요. 제후국도 이제 그 예루살렘 왕에게 신설을 해야 되고, 예루살렘 왕들은 그들의 후계자가 미성년일 경우에 후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고등법정에 속하진 않아요. 그래서 독자적인 봉건 관습과 법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안티오코 공령, 트리플 백령, 에데사 백령 이런 세 개의 공령과 백령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또 예루살렘 왕국 안에서도 중소 제후들이 또 존재해서 이 중소 제후들이 이제 그 앞에 있는 고등법정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속하고 있었고 여기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안티오크 공령과 트리폴리 백령, 에데사 백령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북쪽에 있는 에데사 백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데사 백령이 점령했을 때 그때 제2차 십자군의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요거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를 볼게요. 군사제도를 보면 그 예루살렘 자체가 병력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날만 하면 상비군 제도가 없었어.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여러 가지 기사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로 군대를 이뤘죠. 그 중에 상대적으로 볼 때 다른 군대보다도 상설, 그러니까 거기에 장기적으로 주둔하는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가 성전기사단과 성요한 구호소 기사단이죠. 그래서 이런 기사단들은 저 한 국가에 속하지 않고 유럽적인 군대예요. 그래서 곳곳에 이제 군대를 배치시켜 놓고 있었던 건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왕국에도 이 군대를 배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부터 해교도 국경본주인 크레제 슈발리 지역에 을 받고 요새를 건설하고 방배했는데 크레제 슈발리아가 그 성을 쌓았어요. 그때 이 성이 되게 견고해. 그래서 한 번도 뚫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투를 통해서 뚫리지가 않고 위기를 통해서 한번 뚫린 적이 있거든요. 사기쳐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이 성이. 그래서 예루살렘 가실 때 한번 그 이스라엘 가실 때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성을. 자, 유럽의 전역의 토지와 재산을 기증받아 재원을 하려는 국제적 조직이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국가 조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었고 이런 그 기사단들은 특징이 뭐냐면 일종의 승병 역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제면서도 군인이야. 승병도 마찬가지죠. 승려면서 군인이죠. 얘는 수도사면서 사제이면서도 군인 역할을 같이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기사들의 특징을 갖고 있고 이 기사단들은 후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와 싸우거나 그렇게 이제 활동할 때도 계속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눈여겨보면 제후와 봉신들에게는 봉토보다는 화폐도 주로 지급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왕국의 땅이 적기 때문에 봉토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폐로 봉토를 대신했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화폐봉이라고 하죠. 화폐봉. 예. 그래서 화폐를 가지고 봉토를 대신하겠다. 화폐봉을 제공해줬다. 근데 이 화폐봉을 제공한 내용은 그 예루살렘 왕국 외에도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 중세 말기 때나 절대 왕권 시대 넘어가면 이제는 그 중세 귀족들에게 봉토를 잘 안 줘요. 봉토를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자체 주고 힘을 기를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화폐를 월급 좀 줘요. 이걸 화폐봉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보면 다양한 방문객. 그래서 십자군 전사라든지 성지순례 개인이나 집단.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도시들이 또 문자 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군사제도가 특별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합 집단을 모아놓은 집단이야. 그 중에 그래도 좀 핵심 집단들의 신전기사단과 성요한 고소기사단. 그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예루살렘 왕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왕국과 관련된 그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아니라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192페이지 펴보세요. 192페이지. 자, 지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가와 나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보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거기 안티오코 공국 있고 에데사 백국 있고 그다음 테이프 백국이 있는데, 공국하고 백국은 차이점 아시죠? 이 공국과 백국은 공작과 백작이 각각 통치하는 곳을 공국, 백국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것은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나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그 당시 셀주크 투르크죠. 예.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이제 각각 파악을 했고요. 자, 그럼 내용을 풀어보면, 자, 가의 실권은 대제후대의 모임인 고등법전에 있었다. 맞죠? 가는 국방의 상당 부분 성전기사단과 병원기사단이 의존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일종의 군사적 본거지인 티마르 제도를 지방으로 통치했다. 티마르 제도는 그 원래 오스만 투르크 때죠. 그래갖고 이제 각 그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티마르는 영지를 줘요. 근데 이 티마르 영지는 그 통치권을 준 게 아니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수조권을 징수하는 거야. 그래서 그 수조권을 바탕으로 해서 샤파이 기방대 같은 그 기병들 양성할 목적으로 티마르라는 영지를 줬다. 그래서 이 티마르를 바탕으로 해서 육성된 기병대를 티마르 샤파이라고 하죠. 샤파이 티마르라고 하죠. 티마르 샤파이, 예, 티마르 샤파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오스만 투르크 때 있었던 제도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칼리프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얻어서 이슬람 세계를 주도했자. 맞죠? 그래서 아파스 그 왕조에 있는 그 칼리프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아서 이때부터 이제 술탄 정치, 칼리프는 종교를 간장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 기은 니은 리을이니까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잠깐 넘어가서 193페이지 펴보세요. 이 193페이지 5번 문제 제가 풀어봤나요? 자, 안 푼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갖고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안 풀었죠, 제가. 다시 풀어볼게요. 자, 거기에 가지도에서 베네치아에서 출발한 원정군이 공격한 기읒의 도시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곳을 공격한 이유 한 가지 쓰시오. 그리고 원정군이 소집한 교황의 이름을 쓰고, 나 사건 이후에 소집된 제4차 나태현 공의의 결정사항을 그 한 가지 서술하시오. 자, 거기에 이제 보면 기읒은 콘스탄티노플이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의 약탈 이유가 십자군은 베네치아 상인들 빚을 갚기 위해서 베네치아 상인들 요청에 따라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죠. 원래는 이제 짜라시를 공격했다가 그 당시 짜라시에서 통과가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당시 그 비잔틴 제국에서 쫓겨난 왕족의 말을 듣고 거기 콘스탄티노플을 트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나는 이제 그 십자군 원정군이 콘스탄티노플을 털고 나서 관련된 내용들, 그 도시 약탈 관련된 내용인데, 이때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약탈됐는데, 그 콘스탄티노플 부자 동네거든요. 예, 근데 한번 약탈로 해서 거의 중요한 기중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으셨어. 예,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때 이제 남아있었던 것 중에 1%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고 그래요. 예, 99%가 이때 약탈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스만 투르크가 이스탄불 공격해서 약탈한 것보다는 이때 약탈한 게 더 많았어요. 같은 기독교 국가인데, 자, 이 소물들은 그 이노케티우 3세는 이들을 파문시켰죠. 예, 그렇다가 나중에 이 파문을 철회했는데, 하여튼 자, 이때 교황의 이름은 이노케티우 3세. 그 다음에 나 사건 이후에 이제 소집한 4차 라테란 공의에서는 결정한 사항 예전에 말한 것처럼 성체 성사해서 하체들을 공개했고요. 그다음 카톨릭교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사제는 시제에 의한 판결을 참여를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성당 참사에서 3개월 내에 주교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주교가 개입해서 새로운 주교를 선출하고 등등등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시 넘어가서요. 자, 538페이지부터 보죠. 자, 538페이지는 중세 중후기 때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하고 이제 관련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봐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자, 544페이지, 아니 544페이지가 아니라
요거 제가 말려 설명해야 되겠네요. 예. 자, 상품화폐 경제 발달 이제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중세 말기 때, 중후기 때 11세기 이후에 도시가 발달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는가? 그런 것들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그 중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도식인데요. 일단은 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려면 뭐가 일단 전제가 돼야 되죠? 농업 생산력이 발달이 있어야 되죠? 자, 농업 생산의 발달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갖고 이제 중세 말기 때 가면, 중세 말기보다 11세기, 이후부터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삼포제 확산되고, 그 다음에 또, 마력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작법 등등등 해서 농업 생산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당시 또 간척 같은 사업이 있죠. 간척 사업 등등. 그래서 농업 생산이 올라가게 되는데, 자, 농업 생산이 올라가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농촌에 소외됐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필요 없으니까 도시로 도망가서 잉여 인구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잉여 생산물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시장이 형성되죠. 시장이 형성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달될 수밖에 없죠. 그 잉여 인구들이 이 도시에 몰려들어서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부르주아 계층들이 되는 거죠. 상공업자. 예, 상공업자들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그 당시 도시에 거주하면서 처음에는 그 봉건 영주에게 시장세도 내고 이렇게 했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힘이 강해지니까 무슨 운동을 펼쳐요? 꼬문 운동을 펼치죠. 예, 꼬문 운동. 자, 이 꼬문 운동은 뭐예요? 도시에서 자치권을 얻는 운동이죠. 자치권을.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 북유럽형, 무역을 뺏는 거고, 남유럽은 타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제 이 꼬문 운동을 펼쳐서 도시의 자치권을 얻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과정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의 발달 좀 더 보면, 자, 이 시장이 형성되고 도시에서 시장과 시장이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무슨 무역권이 발달돼요? 그렇죠. 원권이 무역권이 발달돼요. 그래서 원권이 무역권이 이제 3대 원권이 무역권이 있죠? 예, 하나가 지중해 무역권. 예, 주로 북부 이탈리아 중심으로 형성된 무역권이고, 동방 무역을 주도하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쪽, 프랑스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독일, 북독일 지역으로 형성된, 북유럽 무역권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지중해 무역권과 북유럽 무역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무역권이 있죠. 이건 이제 뭐냐, 내중 무역권이죠. 이 내중 무역권의 대표적인 그 시장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뭐예요? 프랑드 지역이죠. 이 프랑드 지역. 그래서 이 프랑드 지역입니다. 샹파뉴 대시죠. 제가 착각을 했어요. 예. 샹파뉴 대시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북유럽 무역권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예, 프랑드 지역이요. 이 프랑드 지역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올해도 나왔고, 이게 뭐가 유명하죠? 모직물로 유명한다.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예, 이런 흐름들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몇 세기 때냐? 농업 생산의 발달부터 원거리 무역까지 발달까지 대개 11세기에서 한 13세기까지 이렇게 있다가 14세기 중반에 갑자기 뭐가 타격받는 거죠? 패스트. 예, 그래갖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도시가 발달하고 이렇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농업의 봉건 사회가 어떻게 돼요? 자원주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노역지대를 봤던 고정자원제가 뭘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다음 생산물지대나 화폐지대인
순수장군제로 바뀌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냐 장원이 점점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이 무너진 자리를 이제 중앙 집권국가가 등장하면서 행정력을 이제 커버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근대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형상들 이게 쭉 1년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도시의 발달 배경을 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지방적 규모의 상업과 원거리 통상이 부활되면서 이제 발달했는데 특히 이제 중세시대 때 도시 발달을 되게 강조한 학파가 피레네 학파가 있어요. 이 피레네 학파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조금의 어떤 발자국에 불과했어요. 중세시대 때 하나의 점에 불과했는데 그리고 면은 뭐죠? 그날 장원이었죠. 근데 이 도시에서 상품화폐 경제의 영향으로 결국에는 면이었던 농촌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에 넘어가는 게 계기가 되었다 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상공업 발전을 상당히 강조하는 학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이 우리나라 그 교과서나 뭐 이렇게 서계나 이런 것들은 되게 피레네 학파의 견해를 많이 따르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볼게요. 중세 도시의 발달 보면 민족 이동기 때는 도시는 있었지만 도시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저도 이 도시들은 어디 있었던 도시냐면 예전에 노마에 있었던 도시들 있죠. 노마에 있는 도시들이었는데 이 도시들이 상공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고요. 쇠퇴하기 시작했고 주로 누가 많이 살았냐면 주교들이나 아니면 봉건 영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거주지에 불과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요. 이게 이제 11세기 이후부터요. 봉건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앞에서 농업 생산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농업 생산이 발달되면서 잉여 생산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잉여 생산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기존의 도시에 이런 수공업자들,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상인과 수공업자들도 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원래 농민 출신이었는데 이들은 이제 평상시에는 농사 짓다가 잠깐 이제 여름이나 그 가을이나 겨울 이때 농한기 때 그 영주의 허락을 받고 잠깐 와가지고 거기 성 밑에 거주하면서 물건을 갖다 팔거나 여러 가지 물건들 만들어가서 갖다 팔거나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때는 주로 돌아다니는 상인들이나 임시로 거주한 소공업자들이 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수경지에 불과했어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이게 생업이 돼버린 거야. 생업이. 그러다 보니까 수경지에서 이제 뭐냐면 그 성 안팎으로 밖으로 거주로 바뀌게 돼. 그래서 성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장원이 순수장군제에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대도 화폐 지대나 생산물 지대가 요구하게 되고 그걸 구하기 도시로 가요. 그리고 그 중에 일본 농민들 또 이탈을 하고 도망쳐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면서 이 사람들이 도시 주변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 보호할 수 있는 또 뭔가 성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원래 성벽에 주변에 뭘 쌓아 또 성벽을 쌓아요. 이걸 이제 그 새로운 성벽을 이제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뭐냐면 성벽에 거주하는 사람, 성 쪽에 거주하는 부르주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신시가지가 구시가지를 먹게 되죠. 그래서 안성이 외성이 내성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예전에 이제 내성에 있었던 봉건 영주들이나 그 다음에 그 성직자들을 타협을 하든 쫓아내든 해서 같이 살게 되면서 하나의 이제 도시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시가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시 국가끼리 또 뭐냐면 도시 동맹을 결성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 동맹이 북독일 동맹이었던 한자 동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쪽에 있는 북이탈리아 쪽에 이제 도시들이 만드는 그 롬바디아 동맹들 두 개의 대표적인 도시 동맹들이 있었죠. 자, 그럼 자치도시의 성장 과정을 볼게요. 자, 원래는 이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봉건 영주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도시민들은 봉건 영주의 군사력도 필요했고요. 봉건 영주 입장 올 때는 그 당시 이제 도시민들 시장세도 갖다 바치고 상품세도 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수익에 기대했죠.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상파뉴 대시도 원래 누가 개선했다고 했죠? 봉건 영주들이 개선한 거죠. 상파뉴 백령이 뭐 때문에 개선한 거야? 시장세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도시 성장에 후원을 해줬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주의 봉건적 속박 제약이 오히려 도시민의 자연 경제 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는 노력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꼬문 운동이 펼쳐지죠. 11세기에서 12세기 때. 그래서 이 꼬문 운동의 주요 내용은 자치권 얻는 거야. 도시가 스스로 자치권 얻는 거.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제 그 주도층은 시민계급, 부르주아죠.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 때 11세기 이후부터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계층이 형성돼. 그래서 예전에는 중세시대는 세 개의 계층밖에 없었죠. 무슨 계층 있죠? 일단 기도하는 사람, 성직자, 그다음 싸우는 사람, 기사, 그다음 일하는 사람, 농민. 이 세 개, 농농. 이게 세 개 계층밖에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그들 외에 도시에서 시민 계층인 부르주아 계층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부르주아 계층을 중심으로 자치운동이 전개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정하게 금액을 주서 사들이거나 또는 무력으로 획득하거나. 그래서 이제 대개 두 가지 유형을 보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자치도시 국가인데 이는 영주의 돈을 지불 획득해요. 그래서 국왕과 봉건 영주로 독립을 하죠. 그래서 그런 도시들이 모여서 롬바디아 동맹을 이제 만들게 되죠. 이 자치도시 국가들은 대개 보면 영주와 돈을 지급하거나 돈을 지불해 사거나 영주와 적당히 타협을 해. 봉건 영주가 왜 타협을 하냐면 그 당시 봉건 영주 자체적으로 군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겨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야. 타협을 보면서 그들도 도시 귀족도 일부 통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북부 이탈리아 지역의 도시 국가들이 형성됐다. 자, 이 도시 국가는 하나하나가 뭐예요? 일종의 독립국가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 국가들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피란체, 그 다음에 베네치아, 밀라노, 이런 도시 국가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시가 이제 형성됐는데 이거는 독일은 그 당시에 이제 강제로 영주를 쫓아내죠. 반란을 일으켜서. 가능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북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성직자 제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직자 제후들이 많다 보니까 자체 군사력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용병을 사서 이들 쫓아내서 황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자유도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끼리 이제 뭐냐면 한자 동맹이 결성시켰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 북부 유럽편과 남부 유럽편과 관련된 내용은 역교도 나와요. 역교는 어디 나올까요? 비교학습 부분에 나오죠? 비교학습 부분에 예문으로 또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기구가 있어요. 자, 이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시를 운영하는 행정기구가 시참사회가 있죠? 그리고 시민군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때 시민군들은 자체 징병이나 징집병보다는 용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돈을 준 용병들인데 이 용병들이 말을 잘 들으면 되는데 또 얘네들 또 문제점이 뭐냐면 쿠데타를 잘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북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용병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리고 도시법을 제정하고요. 그 선서를 통해서 상호 원조 및 도시의 복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시민들이 선서를 통해서 상호 원조와 도시라는 국가에 복종을 하도록 이렇게 선서하죠. 이거는 도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영주나 기사들 관계, 그리고 이제 도시민들 관계 다 뭐예요? 선서를 통해서 선서 공동체였어. 이 특징이.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유럽 사회도 계속 남아있죠. 중세가 끝나고. 그래서 근대 넘어오면서 유럽인들이 자주 하는 게 뭐야? 선서를 많이 해. 그래갖고 뭔가 일이 생기면 모여가지고 합의한 다음에 선서를 하죠. 지금도 선서 하잖아. 대통령 할 때, 그 취임식 할 때도. 자, 그래서 이제 서역단체로 자치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 자, 이들의 이제 도시 권리를 보면 이것도 봉건적 문서인 특권장에 문서가 돼 있어요. 이 특권장을 발급한 사람들은 주로 누굴까요? 주로 이제 봉건적인 귀족 아니면 황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특권장은 봉건적 계약 문서예요. 일종의 대헌장처럼. 자, 요 특권장 내용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 도시의 내부 통치에 거의 완전한 권리를 행사하죠. 그래서 입법권, 재판권, 징세권, 예산권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고 귀족세력 견제하기 위해서 국왕과 주로 제휴를 했다. 이 귀족세력을 위해서 국왕과 제휴했던 는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지역 이런 도시들이죠. 이런 도시들을 이제 뭐라고 하면 자유도시라고 해요. 근데 이제 독립적으로 아예
준독립국가, 공화국 같은 이런 공화국들에서 만든 독립국가형은 아까 이탈리아형 있죠? 이런 것은 자치도시 국가라고 해요. 예, 이런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자유, 특허권에 명시된 자유는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가 아니죠. 집단적 지위적 특권 자유야. 그래서 도시민 전체에 주어진 거고 도시에 한정돼서 주는 거죠. 도시 밖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있고, 그래서 도시 내 상업과 생산활동 역시 집단적이고 보호와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된다. 이것이 근대사회, 시민사회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도시 내 산업과 생산활동을 집단적으로 보호와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상인 길드나 송호길드 통제를 받는다는 거야. 예. 그래서 도시 공동체도 근대적 속성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도 뭐다? 중세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인데, 근데 이 도시의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제 결국에 근대 넘어가는 가덕이적 역할을 했죠. 도시가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특권의 자율 독점하기 위해서 배타적 조직체를 형성했다. 그래서 자유가 모든 사람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로 도시에 들어온 도시민에 한정돼 갖고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농노가 그 도시도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면 1년에 1일 지나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자유인이 돼요. 근데 이 말은 1년 1일 안까지 잡히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건 다시 농도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 의인을 보자. 자, 도시발대 의인은, 중세 도시발대 의인은 주로 피레나파에서 이제 주도했는데,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비봉건적, 비농업적 사회세력이 출현했다. 자, 이때 비봉건적, 비농업적 사회세력은 어떤 세력일까요? 부르주아 같은 시민계층들이죠. 그 다음에 간습과 같은 대표적인 계약사상이 출현했다. 그래갖고 간습은 주로 농촌사회에서 통용한 건데 이들 그 도시는 간습 가지고 운영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도시라는 사회는 일단 인구가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아무 적어도 5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들끼리 잘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종전의 간섭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법과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죠. 계약을 맺고. 그래서 이제 그 도시법이나 농업법, 계약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사회개혁사상의 사회개혁사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상품시장의 발달에 크게 영향을 줬고, 이거 이제 3번이 되게 중요한데, 도시는 그 당시 피레나파의 말대로 하나의 발자국에 불과했어요. 하나의 점에 불과했지만 이 점이 점점 커지고 발자국이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되죠? 그 농촌의 면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도시에서 형성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결국엔 장원제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고전장원제에서 무슨 장원제 넘어가죠? 순수장원제. 그리고 결국엔 순수장원제조차도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주변 농촌사회의 핵체를 촉진시켜서 노역지대에서 화폐지도 전환하죠. 그래서 이 화폐지 전환하면서 금납화,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편입시키면서 영주들이 이제 더 이상 노역보다는 화폐를 요구했어. 그래서 생산물을. 왜냐면 영주 입장에서 볼 때도 도시에 가서 물건 사려면 뭐가 필요해요? 화폐는 생산물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지대도 그런 것들을 요구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 또 자급자족인 농촌 경제도 해체돼 나가죠. 그러면서 농민과 영주의 관계가 예전 경제 외적인 관계가 좀 강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볼 때 경제적 관계로 진전됐다. 그리고 농업 생산의 증대, 그 다음에 도시 내에서 임금 노동자 등장 등등이 이제 보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길드를 보자. 도시도 아까처럼 한계가 있다고 했죠? 통제를 받는 거잖아. 베타 도시체고 그걸 재변할 수 있는 게 길드죠. 자, 길드의 목적은 상호 간의 단결과 시장의 독점을 시도하기 위해서 길드 만들었다. 그러니까 상업자보다는 상인과 장인 간, 상인과 장인 상호 간에 좀 고치시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인과 장인, 상호 간의 단결과 시장의 독점 시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길드 자체가 배타적 조직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인 길드를 볼게요. 자, 상인 길드를 보면 초기에는 이들은 상인 간의 어떤 공동이익과 안정dom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제나 친북정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치안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하거나 다른 지역 갈 경우에는 뭐가 많아요? 도적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도적들은 물건을 뺏기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수송 도중에 상실된 물품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회원 유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다음에 그 상인 길드의 구성원들을 학교 교육을 시켜서 이런 그 학교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종교적 축제도 간장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종교 축제를 왜 간장했냐면 대개 보면 축제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시장이 쓰잖아요. 이거 일종의 마케팅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시장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 풍물배 받아들이고 막 행사하고 가수 모여다 노래 부르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요즘 마케팅하면 이게 원래 물건 사러 온 건 아닌데 뭐 때문에 거야? 노래 한번 듣고 가수 온다니까 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술판 벌어지고 그다음 물건 사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마케팅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근데 이제 후기에 들어가면서 종합원사의 경쟁을 배제하고 이윤획득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그래서 상품의 생산과 유통 단속을 규제를 단체는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또 나중에 들어가면 자치권을 얻고 나서 도시 행정까지 장악해요. 참사회나 시위회를 장악해서 참사회나 위회를 장악해서 이들 중에 일부가 도시귀족으로 선정하죠. 예, 도시귀족으로. 그 다음에 장인길드를 보죠. 장인길드는 원래는 상인길드에 속해 있다가 나중에 상인길드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게 장인길드예요. 예. 그래서 이 장인길드는 그 상인길드가 분리되고 나중에 도시 행정 참여권을 획득하고요. 그 다음에 수공업자 직종별로 구성됐다. 여기 키워드가 직종별들이죠. 그러니까 직종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만든 물건별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물건별로. 이거는 장인 길드 외에도 그 당시 길드는 각기 직종별로 다 구성돼 있어. 그래서 뭐 대학이라든지 상인들도 그렇게 구성돼 있고, 물건 자기가 어떤 걸 파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그 수공업자들도 이렇게 직종별로 구성돼 있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날 유럽의 그 노동조합은 개인별, 그러니까 단위 산업체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노조를 조직할 때 뭐 삼성이라든지, 삼성 조직은 안 되죠. 막으니까. 뭐 LG전자, 현대전자, 뭐 이렇게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이게 사업체별로 이렇게 조직이 돼 있잖아. 근데 이렇게 조직되지 않아. 그 당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노조, 항공 노조 이렇게 직종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발언권이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정치적 발언권 세죠. 그리고 경제적 문제보다는 그거 외에도 정치적 문제까지 개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정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건 길드 조직에서 나온 거예요. 예. 자, 장인 길드는 크게 이제 계도적으로 조직돼 있죠. 이거는 장인, 직인, 도제 이런 신분적 계층 형성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술을 배울 때 뭐가 되는 거죠? 도제가 돼요. 도제. 이들은 어릴 때 들어가지고 일을 이제 하는데, 되게 처음에 일을 배울 때는 허드레 일을 하죠. 기술 안 가르쳐줘. 먼저 심들이 시키고 잡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리를 가르치지 않고 설거지만 배우고 청소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면 직인으로 등록이 돼요. 이 직인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술을 배우게 되죠. 그때는 이제 약간의 월급 좀 받고 장인한테 그러면서 하고, 나중에 일정한 시험을 거쳐요. 그래서 그 마스터의 작품을 해갖고 이제 그걸 작품을 제시하면 소속 길드에 그걸 심사해가지고 장인이 되죠. 그래서 장인이 되면 독자적인 이제 뭐냐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고 수익도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도제, 직인, 장인 이렇게 신분적 계층 구조가 형성된다.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중세 말기에 들어가면 이거조차도 공정하게 못하게 형성돼요. 그래서 장인 집안에는 맨날 장인만 나와.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디에도 머물면 도제나 직인에 머물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열심히 해도 장인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도시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주변에 어디로 가요? 농촌으로 가. 농촌 수공업이 발달하는 어떤 배경이 되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주프트 강제에서 동일업종에 대해서 독점권을 소유하고 생산, 판매를 통제하죠. 그래서 원료, 기술, 품질, 생산량, 노동시간, 가격까지 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길드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이 영업을 금지시키고,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농촌에서 동일 상품 생산도 금지시켰다. 그러니까 일종의 배타적 조직이고요. 이거는 봉건적인 어떤 산업 조직이 중에 하나죠. 요거와 연결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어떤 집단은 비슷하죠? 시전상의 집단은 비슷하죠? 이 시전상의 집단.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기억을 이제 연관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길드의 성격은 초기에 어느 정도 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나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서 오히려 경제의 자연 발전을 저해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업혁명이나 지상 발견 이후에 점차 해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 길드가 해체됐다고 돼 있죠. 국민의회 때. 근데 이미 길드가 해체된 상태였어. 법제주고 확인사살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추이는. 그럼 길드 해체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좀 안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지리상의 발견하고 관련돼 있어. 자, 지리상의 발견 결과 무슨 혁명과 무슨 혁명이 일어났죠? 상업혁명과 그 다음에 가격혁명이 일어났죠. 자, 여기 가격혁명은 여러분들 아시면 이번에 시험문이 나왔죠? 뭐요? 금과 은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물가가 어떻게 해요? 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구매력이 증가되죠? 근데 구매력이 증가되는데 그에 뒷받침한 생산력은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야. 그러니까 동전의 도시 길드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람의 많은 구매력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길드에서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 뭐야? 품질이 나는지, 그 다음에 수량이 나는지, 그 다음에 가격을 다 통제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매력의 상승에 맞게 길드체에서는 공급을 제대로 못하니까 물건을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이제 주로 공급을 하냐면 수공업은 이제 농촌 수공업 있죠. 농촌 수공업에서 이제 공급을 해요. 이 농촌 수공업에는 아까 이제 길드체에 대해서 소외됐던 그 장인이나 이런 사람들, 장인 체제에서 소외됐던 직인이나 도제객들이 많거든요. 이들도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고 이제 기술 알려주고 자기도 이제 뭐냐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막 물건을 찍어내기 시작한 거야. 근데 길드에서 만드는 그 뭐냐면 물건과 그다음 농촌 수공업에서 만드는 물건 중에 어느 게 품질 대비 가격 대비 품질이 좋냐? 오늘날 말하는 가소성이 얼마나 가성비가 얼마나 높냐? 어디가 높겠어요? 농촌 수공업. 당연히 사람들이 농촌 수공업에서 사겠죠. 특히 농촌 수공업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 길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농촌 수공업이 점점 발달되면서 도시의 길드 체제가 어떻게 될까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이제 붕괴된 과정에서 그 당시 프랑스에 있잖아요. 그 국민공회 때는 국민의회 때는 길드를 그냥 확인사살 시켜준 거야. 요때 갑자기 폐지된 건 아니에요. 예. 이미 이제 세트하고 있었어요. 예, 길드 체제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정,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길드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거기엔 역사적 독점적 성격이 가지고 그 옆에 박스 있죠? 이것도 같이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 문제들 있는데 잠깐만 이거 일단 본데 제가 이거 왜 안 적어놨지 이게? 자, 기출 문제 보면 중세 경제 발달 제가 이걸 안 적어놨네. 적어놨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다 끝나고 풀어볼게요. 예, 원건이 무효과까지 그래야지 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게 194페이지부터 1번부터 해서 8번까지 쭉 문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원건이 무효과를 같이 풀어본 다음에 풀어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변화와 도시민의 봉기를 보죠. 도시의 변화. 자, 도시의 변화에 큰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인구 감소죠. 큰 타격이 흑사병이야. 특히 흑사병 같은 경우는 도시에 되게 치명적이었는데 왜 치명적이겠어요? 같이 밀집된 공간에 한정된 곳에 몰려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도시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경제에 위축을 줘요. 그리고 그 많은 인구가
줄다 보니까 상품의 그 전반적으로 그 전반 수요가 감퇴하고 그리고 또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인 공급이 늘어나죠. 예, 이렇게 등등해서 자 이런 것들이 도시 경제에 큰 영향을 줘서 위축을 둔다. 그 다음에 12, 13세기 때 이제 도시 계층 변화가 일어났는데 원래는 도시민들은 처음에는 평등한 관계였어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그런 게 없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참사회나 그 당시 그걸 시위회를 장악했던 그 부르주아, 특히 상층 부르주아가 독점권을 행사해.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일종의 도시귀족이 돼버린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소시민적 부르주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인이나 그 다음에 도제 계급들은 더 이상 장인은 올라가지 못하니까 몰려 떨어지는 거야. 임금 노동자가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도시 프로야 계층은 이렇게 계층 구조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이 상층 부르주아 계층을 이제 볼게요. 이들 도시귀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외국 무역이나 도매상, 모직물 제조업자, 대공업자, 그 다음에 지주, 귀족 가문과 계급을 했고 시행정을 장악을 했죠. 자, 그리고 도시의 부를 집중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 상층 부르주아 계급들. 그래서 극소수의 가문들이 그 부를 차지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가문이 피렌체의 메디친가죠. 예, 메디친가. 원래 메디친은 금융업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돈을 모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권력까지 차지하게 된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계층이었던 소시민적 부르주아가 있어요. 이들은 소매상인이고 자본가적 기업가로 상승하지 못한 상인이고요. 그다음 소장인, 법조인, 관료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관료 세력들은 통일국가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 노동자가 있어요. 임금 노동자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모직물 공급 중심으로 임금 노동자가 존재했고요. 길드의 장인직의 폐사에 특권하거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인 집안에서 맨날 장인이 나오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임금 노동자가 된 거야. 그래서 이들은 이제 직인조합을 조직하고요. 그 다음에 소장인들은 나중에 생긴 선대제 형태로 그 상인들이 예속화돼요. 선대제는 좀 여기에서 좀 설명을 할게요. 설명한 김에 선대제는 뭘 빌려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먼저 원료와 그 다음에 기계 같은 것들, 기구 같은 것들을 먼저 상인들이 빌려준 다음에 원료 자금 기구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노동자들이 물건을 만드는 거죠. 장인들이. 자, 어떤 식으로 만드는 일단은 상인 물주가 있어. 이건 상업자본가라고 하죠. 그래서 상인들이 있고 상인들이 이제 밑에 있는 직인이님 같은 장인이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뭘 대여해줘요? 원료, 그 다음에 자금, 그 다음에 수공업 직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대여해줘. 그러면 직인들이 자기 이제 살고 있는 공간에서 뭐죠? 물건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 물건을 만들어갖고 다 좋아해서 상인 그 자본가들은 이걸 가지고 와서 다시 이걸 유통시키죠. 그래서 상인 자본가들이 이 수공업자를 장악해서 물건을 완전 쪽 값싸게 뭐냐면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실시된 제도가 선대제예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네. 선대제는 무슨 자본가들이 이제 만든 건 상업 자본가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공장제 수공업은 다르죠. 공장제 수공업은 아예 이제 작업 공간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작업 공간 하나로 합쳐. 그래서 뭘 내요? 분업화 시켜버려.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공장제 수공업에서 뭐냐면 성장한 자본가들 이제 나중에 따로 산업자본가라고 해요. 산업자본가. 그래가지고 이 산업자본가는 산업혁명 시기 때 있었던 자본가들 형태다. 그걸 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하여튼 이런 선대제 형태로 해서 소장이나 직인들을 통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 여성 노동자도 들어가게 되고 외부에부터 유입된 노동력이 경제되면서 빕니다. 오늘날만 하면 이제 최근에 예멘인들이 와가지고 제주 와서 난민 신청하면 하는데 저는 뭐 그들이 뭐 나쁘다 생각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일자리가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면 자기끼리 놀기 때문에 좀 배타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본령인 것 같아. 근데 거기다가 이런 사람들이 일단 밑에 깔아주니까 노동 단가는 어떻게 됐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그다음 여성 노동자나 그 외부로부터 온 노동자들이 같이 오다 보니까 기존의 노동 그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 임금이 어떻게 될까? 임금이 떨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생활이 굼픽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양극화가 훨씬 더 가속화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가속화되면 당연히 뭐야? 사회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시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야. 예. 그렇지만 이 도시의 계층구의 특징은 뭐냐면 봉건적처럼 이렇게 카스트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각 계층 간의 사회 이동이 확대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의 반란을 볼게요. 자, 이 서양사 강의에 보면 이제 그 밑에 제가 위에 올렸는데 그 도시의 반란도 예전에 기출문제 좀 나왔어요. 그래서 13세기, 14세기인가? 네, 중세 말기 때 들어가면 중세 말기에서 근대 초기 때 이렇게 해서 14세기에서 그 15세기, 16세기 때 넘어가면 여기 도시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 그러면 도시의 반란의 배경을 보면요.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게 도시 안에 계층 구조가 형성되고 사회적 부나 이런 경제적 부가 양극화가 됐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소수 상층 부도자들이 도시 귀족화되면서 시 참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시행정권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로는 길드 조직 내에서도 장인들이 폐쇄적인 특권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장인지만 해서 장인만 나.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노력을 해도 다른 사람 직인밖에 못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임금 노동제가 출연되죠. 근데 이게 임금 노동제 출연되고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이들 되게 저임금이에요. 저임금.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외부부터 들어와 예전에 그 가정에 있었던 여자들은 있는데 여자들이 와갖고 사회 진출해. 그러다 보니까 임금 단가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갈등을 빚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어느 지역이냐면 네덜란드, 프랑스 지역이나 이탈리아 대공업 도시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들은 자본가적인 상층 부유자에 대해 도시 노동자의 전면적 반환 형태로 포출됐고 대표적인 반란이 치오피의 반란이에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치오피의 반란은 뭐냐면 피렌체에서 일어났죠. 이 치오피들은 모직물을 만든 수공업자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저임금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권력에 배제되니까 불만을 갖게 되고 그 당시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들 나름대로 길드가 형성되고 오늘날 비정규직 길드가 형성됐다고 보면 돼요. 조합이. 그 다음 도시행정에서 참여하고 독자적 사법권을 또 주장하면서 성공했어요. 근데 이건 단기적이고 곧바로 역풍이 들어오죠. 이때 중상층들이 불안감을 느낀 거야. 이런 하층 계급자들,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시행정을 장악하고 하면 우리 재산을 뺏길 수 있겠다. 그래갖고 그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했는데 이때 누가 등장해요? 메디치인가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필렌체는 겉으로는 공화국이지만 실제 메디치인가가 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죠. 세습하면서 오늘날 북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은 뭐 강반란, 그 노동자 시행정권 장악 시도가 있었다. 예. 네덜란드 지역에서는. 예.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그 한자 도시나 이따가 베네치아나 등등등 해가지고 그 반란 같은 게 일어났죠.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도심의 소유는 별로 없었죠. 이거는 왕권의 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별로 없었다는 거. 하여튼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등 내에서 행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도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대표적인 반란이 이탈리아 그 피렌체에 일어난 치오피의 반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 반란은 좀 약간 다른 성격의 도시 반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백년 전쟁 와중에 일어났던 에티아는 마르쉐 반란이야. 이 에티아는 마르쉐 반란은 도시 반란이라고 좀 범죄가 좀 힘든 게 여긴 집어넣었지만 그 보통 도시 반란은 누가 일으켜요? 수공업자, 그다음 직인들 밑에 하류층이 일으켰죠. 근데 얘네들은 상층 부르주아 중심으로 일으켰어. 백년 전쟁 와중에. 자, 반란의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 이제 백년 전쟁의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왕실이 여러 가지 세금을 뜯어내죠. 그러다 보니 돈 있는 시민계층이 불만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소금 판매세를 왕실이 독점하고요. 인두세가 이제 신설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염세니 타이온이 다 이거는 없어지지 않고
프랑스 대혁명 이전까지 계속 가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그 경제적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도 있어요. 인두세, 뭐 염세, 짐수 그런 것들이 한 번 만들어진 세금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전비를 마련해서 왕실이 자본가들로부터 대규모 돈을 빌려요. 근데 돈을 안 갚아. 배째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어떡하겠어요? 힘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화폐를 개조하는데 악화를 발행해서 채무를 갖고 양화를 또 징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또 하게 돼요. 돈을 안 갚거나 아예 갚더라도 양화로 징수하지 않고 양화로 빌리되 악화로 갚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래서 악화는 뭐야? 악화는 화폐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 금이나 음의 확률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악화로 발행해서 채무를 갚고 그 다음에 또 세금을 올 때는 양화로 징수해버려. 그리고 빌릴 때 양화로 받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쟁을 이겼으면 좋겠는데 프랑스가 영국과 100년 전에 초창기 때는 누가 계속 이겼어요? 영국이 이겼죠. 후반기 가서 그냥 프랑스가 이긴 거고. 자, 전쟁 패전이 계속 연속이 되니까 그 당시 또 왕태 샤를가 이는 후에 이제 샤를 5세인데 포로가 된 부하, 그러니까 장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부에도 소집을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그 당시 에티enne 마르셀, 그러니까 파리사의 종합장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 반란을 요구했죠. 그래서 그 요구 내용을 보면요, 세금 징수 개혁, 그 다음에 세금 징수 개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양화로 왜 꼭 징수를 해야 되냐, 세금 너무 많이 걷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거고, 화폐 개조 중지, 화폐 개조 중지는 뭘까요? 개조 정지는 이제 뭐냐면 화폐 개조라고 붙이네. 조. 네? 개주가 아니라 개조. 그래서 화폐 개조는 질이 떨어진 은하나 금화를 막 찍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중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3부의 정기적인 소집 등을 개혁을 요구했다. 그 결과를 보면 처음에는 농민군 그때 자크린난이 나왔거든요. 또 자크린난과 제휴를 하려고 했지만 불안을 느낀 그 안에 있는 이제 상층 부르주아 계층 안에 있는 보수파들이 마르셀을 그냥 살을 내버렸어. 그래서 진압됐고요. 그래서 자치도시의 독립성에 삭감했고, 그러니까 파리에 대한 자치도시의 독립성에 삭감했고, 왕권의 통제가 강화됐고요. 3부에 거치지 않고 정규적인 세금 부과를 성공했다. 예전에 3부에 같은 신문지 의회를 이제 소집을 한 다음에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소집하지 않고 이제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거야. 왕권 강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거지만 그게 시민사회 형성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영국과 좀 대비되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에티enne 마르셀 반란도 좀 외워두세요.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사람 이름하고 왜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가, 그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 좀 같이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도시민 반란의 성격을 볼게요. 자, 도시민 반란 성격은 중세적, 이건 에티enne 마르셀 반란을 제외한 도시민 반란 성격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외한 반란의 전반적인 성격을 보면요. 자, 첫 번째는 중세적인 어떤 도시 경제가 발달한 상공을 통제하고 더욱 발전시켜 걔는 흡수하고 부적당하다. 그래서 중세적인 어떤 도시 경제가 그 당시 발달된 상공을 통제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는 흡수하고 부적당한 걸 나타난 거죠. 종전에 뭐 상인 길드라든지 장인 길드 체제는 너무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 길드 중심의 어떤 체제가 더 이상 새로운 발전 체제를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아까처럼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농촌 수공업에서 발전되면서 이제 이 길드 체제가 무너져 나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특권적인 폐쇄적인 중세도시의 길드적 생산체제를 벗어나 자본주의 세계 경제 추진을 이루고 있고, 이게 농촌 이주하면서 농촌 수공업을 발달하면 선대제 지배를 하게 됐다. 그래서 농촌 수공업도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상인자본 또 지배를 해. 왜냐면 농촌에서 이제 수공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자금도 필요하고 원료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당시 상인자본들이 지리산 발견에 돈은 많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거기 투자를 하게 된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왕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새로운 집권적 통일국가 등장을 요구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층민들이 상층 귀족들, 도시 귀족이 지배하는 것보다는 왕으로부터 일괄적인 지배받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 당시 통일국가 등장에 요구가 관련돼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시민의 발달 성격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했고요. 같이 이제 파악을 했고, 자 원거리 무역을 이제 볼게요. 원거리 무역. 자, 이 원거리 무역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원거리 무역도 중요하니까 좀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원거리 무역은 11세기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이동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상업이, 죽어있던 상업이 부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시와 도시를 연결시킨 원거리 사업이, 무역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때 원거리 무역이 등장하면서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예전에는 자급자족이었죠. 한 지역의 모든 걸 다 생산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원거리 무역이 형성되다 보니까 모든 지역에 다 생산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 지역에 특화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뭐죠? 다른 지역과 교류하는 것이 더 이득이죠. 그래서 각 지역에 특화된 어떤 상품들이 출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제 또 뭐냐면 원거리 무역이 또 확대돼 나가고요. 자, 그러면 특징을 볼게요. 육류통상보다 수요통상 발달이 형성이 됐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런 도로 같은 것들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되게 이제 중세시대 때 도로가 별로 없었죠. 솔직히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기존의 노마 시대 때 만든 도로를 개수하거나 보수 정도 해갖고 사용한 건데 하도 시간이 많이 지다 보니까 도로가 어떻게 해요? 엉망진창이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지로 운반하면 일단 수송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당시 뭐 마차나 이런 걸 운반해야 되거나 아니면 도구로 운반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운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로 운반하면 어떻게 됐어요? 배로 운반하면 적은 인력을 동원하고 쉽게 운반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정근대 시대 때는 육상교통이 발달한 게 아니라 대개 보면 수상교통이 발달했어요. 특히 원거리 무역이나 많은 것을 옮길 때는. 자, 그리고 육상교통을 이용할 때는 또 문제점이 뭐냐면 도적등이 많다는 거. 물론 해적도 있지만 도적이 훨씬 더 많아. 육지로 옮기면. 네. 그래서 수소통상을 발달했다. 그래갖고 이제 대개 이제 도시들은 그 당시 도시들은 해안가에 유충지에 있거나 아니면 해변 강가의 어떤 중심지 그러니까 내륙해운의 중심지에 있는 곳에 도시가 발달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영주의 시장 통제, 다양한 통화체제, 동양형, 노상강도, 도로와 수송수단의 미비 이런 것들이 이제 육상통상보다는 수소통상을 더 원하겠다. 왜냐 육상통상에 또 가면 영주의 시장 통제가 강한. 왜냐 세금을 여러 번 내야 되잖아. 근데 수도 가면 세금을 낼 필요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육상통상보다는 수소통상이 이제 발달됐다. 자, 그래서 이제 수로 그게 이제 지중해 무역권과 북유럽 무역권, 내륙 무역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먼저 살펴볼 게 지중해 무역권이에요. 지중해 무역권은 북이탈리아 도시들이 중심에서 동방무역을 주도하면서 했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이후 이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가 이제 북이탈리아 도시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이 동방무역을 주도했다. 그래서 이 동방무역이라는 것은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기중품을 유럽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동서무역을 하면서 동방의 항로, 그다음 견직물, 설탕, 염료, 면방 같은 거와 서방의 모직물을 거래했다. 주로 사치품 위주로 했다는 거야. 특히 향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왜 그냥 향로 같은 게 주로 이제 이게 뭐예요? 향신료 같은 것들이죠. 네, 우리가 보는 후추나 뭐 이런 것들 향료인데 이런 것들을 왜 필요했냐면 유럽인들이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고기를. 왜 잘 살아서 많이 먹었던 게 아니라 얘네들이 땅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밀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이 기껏 이제 수확을 해봤자 빵은 못 만들고 오토밀 같은 것들을 먹고 살았거든요. 농노들은. 그러다 보니까 대신 뭘 먹었냐면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 잡아먹었어요. 근데 돼지를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를 없애줄 수 있는 향료가 필요했던 거죠.
예. 그래서 향로값이 되게 많이 뛰었는데 향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인도나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쪽에서 생산되죠. 근데 이게 원산지는 되게 싸요. 근데 한 번 제 오스만 투르크나 중동상에 거쳐서 이탈리아상에 거치면 실제 소비지에 놓으면 몇십 배나 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지리산을 발견 때 그 한 원인 중에 하나가 향로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물약까지 늘어났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게 있었고 견직물 같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비단, 설탕 이런 것도 있었다. 사치품 위주였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 도시의 성장을 촉진시켰고, 그리고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고, 그래서 남프랑스 일대에도 집적했죠. 그래서 남프랑스 마주쉐르나 아니면 저쪽 스페인 북부 지역인 바르셀로나 이들도 참여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북유럽 무역권을 볼게요. 북유럽 무역권은 거기 이제 발트해나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런 지역들을 연결하는 무역권인데, 발트해 북해 연해에서는 북부 독일과 프랑스 지방의 도시들이 있었고, 이 프랑스 지방의 도시들은 주로 뭘 생산했다고 했죠? 노직물.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한자 동맹에 있어서 북부 독일 동시 동맹이 있죠. 그래서 100개의 도시들이 감행한 한자 동맹이 있었다는 거. 이 한자 동맹은 거의 한 13세기 이후에 형성돼서 200년간 거의 북유럽 무역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독립국가 유사한 동맹체로 공동의 무역을 보유했고 경제적 정치적 동맹의 성격이 강했고요. 그렇지만 16세기 때 영국 네덜란드가 신흥국가에 밀려갖고 결국엔 1689년에 마지막 한자회의를 개최해서 끝나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일단 한자 동맹이 있었고 생활 필수품 위주 교육이었죠. 그래서 곡물이 무역 비중에서 제일 높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산물들은 프랑스의 모직물. 그래서 프랑스는 모직물을 생산할 때 자체 양모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디에서 양모를 수입했죠? 잉글랜드에서. 그렇지만 결국 그것도 15세기 때 프랑스 기술자가 영국에 넘어가면서 프랑스의 모직물이 이제 뭐냐면 쇠퇴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스페인 지역도 모직물 생산지예요. 모직물 주요 생산지예요. 자, 그 다음에 북유럽의 대표는 곡물. 그다음 러시아의 모피, 아마포.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 슬라브족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노예도 여기 고안이 됐어. 예. 그 다음에 노르웨이 목재, 대구 청어, 스웨덴 철, 영국의 양모, 독일의 소금과 금속, 프랑스의 포도주, 소금. 포도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르도 같은 가스코느 지역 이런 것들이 포도주 산지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100년 전에 또 원인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중해 무역과 북유럽 무역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무역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륙 무역권이죠. 그냥 북유럽 산업권과 지중해 산업권을 중개시켰고요. 주로 이거는 앞에는 이제 그 지중해 무역권이나 북유럽 무역권은 연안 항로를 이용했죠. 바닷가를 이용해갖고 한 방면에 이건 내륙 해운이야. 그래서 강길을 이용해서. 그래서 송강이나 룩강, 세느강, 누아르강을 통해서 유럽 각지로 연결됐고요. 이 내륙 무역권의 중심 시장이 샹파주 대시죠. 샹파주 대시. 자, 그러면 쌍파뉴 대시 부분을 볼게요. 요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한 2번 나왔어요. 예, 독립문제도. 자, 쌍파뉴 대시는 관련된 내용은 서기에도 있지만 제가 또 서양 중세사에 있는 내용을 또 찾아가지고 한번 또 정리를 해봤어요. 예전에 한번 그 서양 중세사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문을 좀 약간 심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 내륙무역권의 등장을 왜 등장했냐? 배경을 보면 이탈리아 상인들 수송이 어려워. 자, 이탈리아 상인들이 그 북유럽 쪽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가려면 일단은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야 되는데 이 지브롤터 해협이 스페인하고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있는 그 조그만 해협 있죠. 여기가 딱 좋아, 해적들에게는. 왜냐면 여기만 딱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움직이는 방향을 다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안전이 뭐냐면 해적들이 막 몰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뚫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들어간 비스케이만 있는데 거기에 너무 작은 폭풍이 있어. 왜냐면 해협이 이게 조그만 물길이다 보니까 물길이 갑자기 좁아지면 어떻게 해요? 물길이 급물산이 하죠. 그래서 물결이 상당히 뭐냐면 해협이 갑자기 좁아진 데는 물살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이탈리아 상인들이 수송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연안 해운보다는 내륙 해운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탈리아 도시를 거쳐가지고 저쪽 강길을 이용해서 마르쉐를 가서 그 프로방스, 롱강 거쳐갖고 동부 프랑스, 나일강, 세느강 이렇게 연결해서 프랑드 지방까지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 프랑드즈가 아니라 이거 못하네. 프랑드로 고치세요. 예, 프랑드로. 근데 이제 내륙 해운도 좀 문제가 있어. 왜냐면 이 중간중간에 누가 있죠? 제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통행세 징수하고 또 뭐냐면 재산도 약탈한 이런 한계도 있었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내륙 해운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게 쌍파뉴 대시인데 쌍파뉴 대시를 만든 주체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때 쌍파뉴용을 중심으로 해서 쌍파뉴 백이 만들었어요. 왜 쌍파뉴 백작이 만들었을까요? 시장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쌍파뉴 백이 쌍파뉴용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통제하여 주요 도시의 시장을 개설했다. 그래서 이때 쌍파뉴 집안의 역할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시장 상가를 개설하고요. 질서 유지, 경찰 역할을 하죠. 그다음 분쟁 해결 재판권 제공, 재판관을 제공해준데 재판관을 제공해서 벌금을 또 징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국의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정상을 배치시키죠. 그래서 재판관 행사를 통해서 정기식 구식을 위반한 사람들의 벌금을 징수하고요. 상가인대, 한전수수료, 거래 상품의 판매를 징수하고 자 한매상의 역할을 보면 그 당시에 다양한 종류의 화폐 사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당에는 헌금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기록만 해. 그러다가 끝난 다음에 그 차익분을 뭐냐면 다시 계산해갖고 돌려주는 방법이야. 그래서 거래당일에 헌금을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 거래 계좌를 통해서 결제 및 환금을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쌍파뉴의 전기시의 특징은 뭐냐면 소매시장이 아니라 도매시장이야. 도매시장. 그러니까 그 일반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뭐 물건 살 수는 있지만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죠. 이 상인들이 여기서 물건을 떼가지고 갖다 파는 건데 일종의 이제 그 도매시장이고요. 그리고 각 시기별로 날짜별로 판 물건도 달라.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갑자기 와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며칠에서 며칠까지 A 상품이, 며칠에서 며칠까지는 B 상품이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시기마다 판매 물건도 다르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특정 선물 거래하는 도매시장 견본시였다. 예. 그리고 이탈리아 상인과 북방 상인들이 교류했고요. 제후 또한 이용했다는 거죠. 11세기 서유럽 전역에 전기 시간에 서로 연결되면서 또 대제후들이 영진에 요 쌍파뉴 대시를 모델로 해갖고 곳곳에 전기실을 유치해요. 이게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전기실을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쌍파뉴 대시에 이제 뭐냐면 이득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떨어지기 밖에 없죠. 이게 하나의 쌍파뉴 대시의 어떤 세트의 배경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었다. 자, 세트를 볼게요. 자, 쌍파뉴 백장형이 망령지에 편입돼서 고액세금을 부과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이용되지 않게 되고 그 다음 이탈리아 사람들이 갈래선을 이용했고 갈래선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노하고 그 다음에 돛을 같이 사용하는 배를 갈래선이라고 해요. 보통 통칭해서. 그래서 정근대 시대 때 그 배는 다 갈래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하고 배를 같이 사용해.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배를 사용하고 있다가 돛을 사용했다가 노가 아니라 돛을 사용했다가 예. 그 다음에 그 바람이 벌려 없을 때는 노를 사용하거나 스피드를 올릴 때는 노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돛하고 그 다음에 노를 같이 사용하는 걸 갈래선이라고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대항해 시대 때는 노가 필요 없죠. 왜냐면 노를 지키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가? 예. 그러니까 노를 없앴어 이제. 그래서 철저하게 돈만 사용했죠. 범선이 중요했죠.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갈레온이라고 하죠. 갈레온. 갈레온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갈레선 다음에 등장한 그 배 형태가 갈레온인데 이건 철저히 범선이에요. 규모가 더 커. 원거리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스페인이 그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무역을 주도했잖아요. 잠시. 그래서 그런 무역 형태가 뭐라고 해요? 갈레온 무역이라고 하죠. 갈레온 무역. 예.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프랑스에 대한 국왕의 필립 4세의 전쟁. 100년 전쟁 와중 중에 이제 뭐냐면 세트를 냈고, 그래서 각지의 상설시장이 성립되어서 상권이 위축되었다. 그래서 그 쌍파뉴 대시의 그 세트의 배경도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농촌의 생산력 발전, 장원 체제 과정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관련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94페이지 펴보세요. 194페이지 1번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게 10번 문제까지 이렇게 이제 9번은 나중에 풀어보고요. 독립관련과 관련된 거니까 일단 이제 1번 문제 보면 1번 문제 보죠. 자, 다음은 어떤 주교가 국원의 한 기부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재구성한 것이다.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친애하는 네이드 마드레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평강을 하게 하시기를. 일전에 저를 방문할 때 쭉 있고 거기 쭉 넘어가서 여기 쭉 있는데 이들 위해서 어떤 물건을 필요한지 수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목록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어느 가에서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파악이 된다. 물론 가는 1년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여비 및 운송 정도를 알아두셔야 할 것이다. 자, 여기 가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뭘까요? 쌍파뉴 전기시요. 쌍파뉴 전기시.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1번 보면 각각의 상품마다 거래일이 서로 다르다. 맞죠? 그래서 그 견본시기 때문에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그 딱 날짜에 가야지 그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예. 그 다음 2번을 보면 자, 외국 상인과 지방 상인 연결한 역할을 했고요. 마지막 날에는 모든 상인은 한정상에 와서 거래 계약을 결제했죠. 그래서 있고 거래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상인 길드가 벌금을 부과한 게 아니라 이건 쌍파뉴 백작이 불과했죠.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12세기 초 쌍파뉴 백작이 영진의 여러 도시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기원이 됐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11세기 이후에 유럽의 원격지 무역 전개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1번 원격지 무역 전개는 사치품에 대한 기준의 수요 증대와 농촌의 경제 성장의 심의만 크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지중해 지역의 원격지 무역은 프랑스나 그리스 도시로 중시의 식량, 철, 목재 등이 교역됐다. 틀렸죠? 이건 원격지 무역, 지중해 무역의 원격지는 누구죠? 이탈리아 도시들이죠. 북부 이탈리아 도시로 사치품들이 주로 거래됐어. 동방물품들이. 예. 그 다음에 3번은 북해 원격지 무역은 프랑스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면직물 무역이 주요졌다. 요번에 딱 기출 나온 게 이거야. 예. 이 구조를 따가지고 문제 나온 거죠. 예. 이것만 제대로 알았으면 풀수겠어. 프랑스 지역에서 면직물이 아니라 뭐죠? 모직물이다. 그러면 여기에 면직물, 모직물, 견직물, 마직물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면직물은 뭘로 만든 거야? 일단 목화로 만든 거죠. 그다음 중세시대 때 면직물 자체가 없었어요. 언제 들어온 거예요? 면직물은 인도에서 건너온 거예요. 인도에서. 인도가 이제 영국이 이제 인도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나서 18세기부터 등장한 거고 이때 면직물이라는 개념도 없었죠. 예. 그 다음에 모직물 뭐죠? 모직물? 모직 양모로 만드는 거죠. 양모. 그 다음에 또 견직물 뭐야? 누에꽃을 통해서 씨를 뽑아갖고 만든 비단을 말한 거죠. 마직은 뭐죠? 이건 대마 삶아가지고 뽑아서 하나하나 엮어가지고 만든 게 마직물이죠. 대고전시대 때 우리 일반 서민들의 입던 옷이 마직물이에요. 예, 삼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마포 이거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요. 이거 지금 원격지 무역의 중심 도시는 한자 동맹 같은 동맹이 결성되는데 이들은 순수한 경제적 동맹 아니죠. 그래서 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순수한 경제 동맹이 아니라 그 안에 자체적 군대도 가지고 있고요. 외교도 할 수 있고 정치적인 어떤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독립군과 거의 유사한 동맹체로 그 공동의 연합하는 데도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이 맞은 거니까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A의 C 지역에서 중세후기 후에 그 유럽 경제 정신, A와 C 지역은 중세후기 유럽의 경제의 중심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데를 보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A, B, C가 어디인지를 좀 볼게요. 자, 일단 그 잠깐만요. 아, 물 좀 먹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A 지역은 그 발트 지역에 있는 한자 동맹 도시 중 하나인데 이게 위치가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일단 위치상에 볼 때는 함부르크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B 지역은 이제 딱 보면 알겠죠? 네, 이건 프랑드 지역이죠. 프랑드. 네, 프랑드 지역의 중심 도시는 어딜까? 안트호프예요. 안트호프. 그래서 네덜란드 초기 때 중심지는 안트호프예요. 예. 자, 그 다음에 C 지역은 샹파뉴 대시 부분이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A에서 상공업자들이 기족과 연합하여 건설한 꼬무들이 많았다. 틀렸죠? 북부 유럽 도시의 특징들은 뭐냐면 자치도시의 특징은 어떤 거였어요? 쫓아냈죠. 그래서 성직자 귀족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 군사력이 없어요. 그래서 쫓아내는 형이 많았죠. 무력으로 획득하는 형이 틀렸고, 그 다음에 B는 모직무 시장의 통제권을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은 100년 전의 원인이었다. 맞죠? 그 다음에 C는 쌍파뉴 백작이 주도로 설치된 전기실을 통해 13세기까지 경제적으로 번영했다. 맞고, 그 14세기 이후 때는 쇠퇴했단 말이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C는 이탈리아 상인들이 상선을 타고 직접 B 지역에 왕래하면서 점차 쇠퇴했다. 맞죠? 쇠퇴 원인. 다음에 이제 나올 때 쌍파뉴 백작가 왜 쇠퇴했는가 물어볼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그 쇠퇴 원인 한두 가지 좀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좀 이따 할게요. 이건 자원재 붕괴 부분은.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5번도 좀 이따 하고 이것도 자원재 붕괴 관련된 내용이니까 6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는 예전에 99년도에 공통사회도 나왔던 통합사회 문제도 이제 나왔던 건데 한번 보면요. 자, 다음 그대로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6-1번을 보면 미추치 1번과 같은 이유를 그 백자인으로 설명하시오. 중세 도시들은 주로 원거리 무역의 중심지와 해상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었다. 왜 해상교통 요지가 있었냐? 자, 이거는 정건제 시대 때 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자, 중세는 육로수통이 발달하지 못했고 영주들이 자신의 영주를 통과하는데 통행료를 요구했고요. 그다음 해로를 이용한 상업활동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저 장거리 운송의 경우 육상 운송보다는 해상 운송이 운송비가 더 저렴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육상을 하려면 도로도 있었는데 수송 그 도로 같은 것들이 발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도둑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수송을 할 수 있는 수송 수단도 없었어. 네. 뭐 오늘날 차나 뭐 기차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날은 육상 그 수송도 많이 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차나 기차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지금은. 예. 그 다음에 6-2번은 독점권과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이제 건너뛰고요. 자, 6-3번은 볼게요. 자, 중세 도시의 발달이 장원제대 붕괴를 초래했던 가정은 200자리를 쓰시오. 이거는 이제 쓰면 자, 도시의 발달로 상파화폐 경제가 발달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귀족들도 노역지대보다는 생산물지대나 화폐지대를 요구하게 되고 지대의 급납화가 일어나고 지대와 급납화가 일어나면서 점점 이제 경제적 관계가 경제 외적인 관계, 경제적 관계가 발전돼 나가죠. 네. 그 다음에 14세기 흑사병 유행은 이제 농민들 가중한 부역과 운과 해방되면서 등등등 이런 것들 쭉 쓰셔야 되는데 요 부분은 중세 도시의 그가 장원제도의 붕괴 초래한 과정.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도시의 발달로 상공업과 상파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지대의 급납화가 이루어졌고 지대의 급납화는 결국에는 농촌사회를 해체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전반적으로 알고자 그냥 그 외의 것도 같이 썼어요. 그래서 요건 그냥 참조 삼아 받아보시면 보시면 되고요. 도시의 발달과 연관된 건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그 7번 문제 보죠. 이 7번 문제는 13년 2차 기출에 나왔던 거야. 자, 이거 보면 이제 거기 가에나 나나 이렇게 있는 가와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중세 시대 때 일어났던 도시 반란과 관련된 거죠. 예, 도시 반란. 자, 그 다음에 다는 이거는 이제 그 상인 길드, 수공업자 길드
등등 해갖고 길드 규칙 같은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법령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볼게요. 자, 7-1번 문제 보면 가해 내용을 바탕으로 중세 도시의 지배구조의 변화와 이와 나타난 시장의 운영 및 기구를 설명해 보시오. 그리고 기획과 니은의 갈등 양상과 결과를 당시 도시사의 변화를 배경으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중세 도시의 지배구조의 변화는 그 계층화 형상들 쓰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그 얘기한 것처럼 상층 부르주아, 그 다음에 그 소부르주아, 임금 노동자 이런 것들의 계층화 형상들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시정 운영은 기구는 원리와 기구는 뭘까요? 자, 시 참사회를 중심으로 독자적 행정기구나 시민군가를 조직하고, 그다음 재판권도 가지고 있었다 등등등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획과 니은의 갈등 양상. 자, 기획과 니은의 갈등 양상은 부유한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의 갈등 양상이죠. 그래서 이들의 결과, 양상 결과 다시 도시사회의 변화,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도시 내부의 갈등, 계층 갈등 과정에서 그들이 이제 시참사의 요구권 하게 되고 하류 계층들이 결국에는 이걸 어느 정도 관찰시켰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좀 약간 거시적으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최근에 안 나오죠. 그렇지만 일단 제가 이제 그 기출이 나왔으니까 기출문제 분석에 잘 적어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2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그 역교동 관련된 부분이니까 역교동 부분에서 이제 그 저번에 풀어본 것 같은데 각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8번을 보죠. 8번. 자, 서유럽의 중세 도시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자, 원거리 무역이 발전에 따라 중세 도시는 국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쇠퇴됐다. 자, 원거리 무역이 발달되면서 11세기 때 오히려 도시에서 공원 운동이 일어나서 자치권 획득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자, 2번은 시장 경제를 억누르고 자본체제 동요를 막기 위해서 영주는 도시의 성장을 초기부터 철저히 억압했다. 아니죠? 영주가 오히려 도시의 성장을 도와준 것도 있어요. 도시를 보호해주고 시장세에 징수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번영을 어느 정도 원했던 거죠. 자, 그래서 3번을 보면, 자, 도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권장애 인신과 영업의 자유는 포괄되었고 정치적 자치권을 배제했다. 아니, 정치적 자치권을 줬죠. 예, 정치적 자치권을 줬다는 거. 그래서 4번을 보면 도시의 길드는 구성원과의 상호 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을 출발했지만 점차 성원의 공동이익을 배타적 단체로 발전됐다. 맞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길드의 성격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출문제 풀어봤고, 좀 이따가 이제 관련된 총괄평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총괄평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갈게요.